자, 여러분들 4강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간과 에너지 단원에서 이제 등가 원리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낙서가 되니? 자, 가속 좌표계라는 게 뭔지, 자, 그 다음에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좌표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걸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관성력과 중력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51조 여기 보겠습니다.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필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을 위해서 특정한 위치를 원점으로 하여 특정 방향의 축을 정하고 좌표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 틀을 좌표계라고 해요. 여러분들 직교 좌표계를 이용을 했어요. X축, Y축, X, Y 이렇게. 근데 이제 극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길이를 R로 하면 R과 X축과 이루는 각 세타, R, 세타로 나타나는 게 극좌표계예요. 극좌표계. 좌표계는 또 이제 구좌표계가 있어요. 구좌표계가 있고, 원통좌표계가 있고, 그래요. 아직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교좌표계에 능숙하죠. 그래서 이제 원통좌표계로 나타낼 때가 편한 게 있고, 구좌표계로 나타내는 게 편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학교 가서 더욱더 복잡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관성 좌표계하고 가속 좌표계. 제 물리학에서는 관성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찰자가 등속 운동에 있거나 또는 관찰자가 정지 상태에 있을 때의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측자가 위치한 기준계가 정지해 있느냐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관성계라고 한다. 그래서 관성의 제1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말 맞다나 말 그대로 관찰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에 있으면 가속 좌표계가 되겠죠. 가속 좌표계. 자, 그러면 이제 관성력이란 가속 좌표계에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힘이에요. 가짜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virtual force, virtual force, 가상의 힘. 그다음에 가짜 힘. 가속도인 A 벡터인 가속 좌표계에서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크기는 ma인데 그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해서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그때 관성력의 크기 F관은 관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ma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을 좀 껐으면 좋겠는데 끌까요? 자, 가속도 운동을 하는 버스를 이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여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버스 밖의 관찰자하고 버스 안의 관찰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버스 밖의 관찰자는요, 정지에 있는 관성계예요.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버스 안의 관찰자는 뭐예요? 관측자라고 되어 있네. 관찰자 해도 되고요. 버스 안에 버스와 같이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을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요, 어떤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느냐면은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학자가 세운 시가고 가속 좌표계에서 물리학자가 세운 시가고 달라버리면 안 되겠죠. 물리라고 하는 게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지금 지면에 서 있는 사람, 가를 보세요. 지면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관성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버스가 딱 출발하네. 근데 버스의 손잡이 거기 옆에다가 가는 실에다가 줄을 매달았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 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당연하죠. 자, 이걸 물리학자가 어떻게 식을 세울까요? 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MA는, 자, MA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기서 선생님이 낙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자, MA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힘이냐면은, 합력이냐면은, 장력이라고 되어 있는 T 있죠. 장력 T. 자, 장력. 실에 매달리는 힘이에요. 실에 작용하는 힘. 장력 T가 천장 쪽을 향하고 있죠. 네. 장력 T하고 중력 mg하고 합력이 바로 뭐냐면 MA가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역보로 합력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MA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걸 볼까요? 이 관측자가 버스 안에 있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장력 T하고 중력 mg하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왜 뒤로 기울어져 있냐면 관성력이 누군가가 뒤로 잡아다녔어. 그래서 세 힘이 평형을 이룬 거야. 장력과 관성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가만히 있는 거야. 계속 이 차는 앞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각도가 변하지 않아. 이 추가.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식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느냐.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구나. 중력과 장력과 관성력이 세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각 세타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물리학자예요. 관성계에서 물리학자가 이 수식을, 자, 이제 이거 첫 번째 다시 보면 장력과 중력의 합력 방향으로 MA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누가 맞을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면에 서 있는 관측자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가속도 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여기서 MA 벡터라고 하는 게 오른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버스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본 관찰자가 본 것은 어떠냐면은 가속도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어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자, 이때의 힘을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려났다 해서 관성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본 사람은 mg 플러스 t 장력 플러스 관성력 세 힘이 평형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하고 관성계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방정식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두 개의 식을 같게 넣어 봅시다. 자, MA를 여기 있는 MA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똑같이 돼요. 그러면 mg 플러스 t까지는 같은데 MA가 마이너스 MA가 되잖아요. 그 마이너스 MA가 오른쪽에 있는 F 관하고 같으면 돼요. 관성력하고. 자, 그래서 관성력 F는 마이너스 MA가 되는 겁니다. 관성력 F는 마이너스 MA. 자, 두 번째, 가속도 운동을 하는 엘리베이터를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에 관측자가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관측자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용수철의 탄성력. 자, 어디 뭐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그림 가에서, 여기는 뭐 용수철이 없는데? 가속도 운동을 하는 엘리베이터가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그려져 있나? 안 그려져 있죠.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자, 밖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요. 가속도 운동하는 거 봤을 때. 그 다음에 안에 타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 있네요. 그랬을 때 버스 뭐죠?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중력과 뭐예요? 탄성력 F하고 탄성력 FK하고 이것이 가속도 운동 MA 벡터로 돼 있어요. 이 사람 식이 맞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세 힘이 평형이 된 거예요. mg 플러스 fk 플러스 관성력.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관성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것으로 식을 바꿔야 되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관성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MA가 바로 관성력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몸무게 변화 분석하기. 정지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체중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연직 위로 올라갈 때 출발하는 순간, 올라가는 동안, 멈추는 순간 몸무게를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내려올 때, 연직 아래로 내려갈 때는 출발하는 순간, 내려가는 동안, 멈추는 순간 그 몸무게 변화를 관찰해 보자. 자, 그러면은 정지한 상태에서 자기의 원래 몸무게가 W0야. W0는 mg야, mg. 자,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때 봅시다. 출발하는 순간의 몸무게는 W0보다 커져요. 몸무게가 무거워져요. 등속도 운동할 동안에는 변화가 없어요. 멈추는 순간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멈추기 순간 직전까지 몸무게가 자기 몸무게보다 작아져요. 자,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냐? 몸무게가 작아져요. 출발하고 나서 바로 직전에 출발하고 나서 바로. 그리고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멈추는 순간 브레이크 잡죠. 그때 몸무게가 다시 증가해요. 자, 그래서 몸무게가 위로 올라가면서 가속하거나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속하면 가속도가 위 방향이에요. 관성력이 더 커져요. 윗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몸무게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체중계에 작용하는 나타나는 그 몸무게가 자기 몸무게보다 크게 나타나고요. 자,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감속할 때 또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속할 때, 아래로 내려가는 가속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연직 아래 방향이니까 관성력은 가속도 방향이 위쪽이 되겠어요. 아래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아래쪽일 때는 어떻게 된다? 관성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되니까 무게가 줄어든다. 방향이 반대여서. 그 다음에 이제 원운동하는 버스에서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 나타나죠. 그 원심력은, 원심력이란 바로 뭐냐. 원심력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계속 합시다. 그러면은 자유낙하 운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낙하 운동을 해버렸어.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하죠. 위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중력과 관성력이 같아지면 제로로 돼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에서 자기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가 0이에요. 0. 그게 바로 뭐냐? 인공위성 안에서 자기 몸무게를 재면 어떻게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은 뭐죠? 인공위성은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저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하고 있는데요. 자유낙하하고 있으면 땅에 부딪혀야 되는데 이 땅이 휘어 있어요. 땅이 휘어 있다고.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1초에 4.9m씩 계속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 충돌하지 않죠. 지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유낙하를 하고 있으나 땅에 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끈 떨어진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죠. 끈 떨어진 엘리베이터가 되니까 자유낙하 운동이 되죠. 엘리베이터 전체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은 무중력처럼 보이는 거죠. 무중력 효과를. 자, 그래서 인공위성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는 자기 몸무게가 제로다. 붕붕 떠다닌다. 영상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운동하는 곳에서의 가속도, 그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불러요. 원심력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래, 탈수하는 거 있죠? 탈수기. 예, 탈수할 때 원통형의 그 빨래 그게 막 돌아가죠?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뭐가 돼요? 밖으로 작용하는 힘이 나타나죠. 그래서 물방울이 밖으로 향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래가 탈수가 되는 거죠. 탈수기. 자, 원운동하는 버스에서 보면 관측자가 봤을 때, 정지한 관측자가 봤을 때는 저기 원운동하는 안쪽으로 90력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버스 안에 관측자가 봤을 때는 밖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관성력이. 자, 그래서 이때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펴면 승강기의 운동 상태에 따른 몸무게를 측정해서 표에 기록한다 해가지고 자기 몸무게가 원래 650 뉴턴이니까 65kg 쭉 나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위쪽으로 가속 운동하는 거예요. 출발한 직후 780이 나왔어요. 와, 몸무게가.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엘리베이터가 빠른 가속을 한다는 거예요. 위쪽 방향으로 빠른 가속을 한다는 거예요. 자, 멈추기 직전은 520까지 내려왔어요. 와, 이때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자기의 몸무게의 값을 보여주면 좋겠죠.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하는 거죠. 자, 못 봤어? 그러면서 다시 아래쪽 칸을 눌러요. 내려가기 직전에 다시 520이 나와요. 그리고 등속 운동할 때 보여주면 자기의 몸무게, 실제 몸무게가 나타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멈추기 직전에 보여주면 까무러쳐서 놀랍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남친이 여친이 다 도망가 버려. 자, 이거 왜 그러냐? 관성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토의해보자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관성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성력. 관성력이란 말이 새로 나오죠. 이렇게. 관성력 때문에 그렇다. 관성력이란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와 반대 방향으로 느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상적인 힘, virtual force.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관성 좌표계란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 또는 관성계라고 하는데 어떤 관찰자냐?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정지한 관성 좌표계, 정지한 좌표계. 이거 뭐가 빠졌어요 지금. 정지한 좌표계, 정지한 상태나 등속 운동.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등속 운동을 하거나 또는 정지해 있는 좌표계. 이것을 관성 좌표계라고 하고요. 그러면 가속 좌표계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좌표계를 가속 좌표계 또는 가속계라고 부른다. 관성력은 가속 좌표계 사람이나 물체가 관성에 의해서 경험하는 가상의 힘, virtual force, 관성력이라고 부르고 방향이 가속도 방향과 반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승강계에서 관성력은 아래로 가속도 운동하면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했어요. 그러면 관성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관성력은. 자, 그래서 아래쪽이 중력 가속도야. 중력 가속도가 이쪽이야. 그러면은 mg와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 관성력. 자, 가속도가 아래쪽인데, 이쪽이 아래쪽이 가속도인데, 내려갈 때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기 직전에 가속도 운동할 때 몸무게가 가벼워졌죠, 아까. 자, 그 다음에 승강기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등속도로 운동할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등속도로 운동할 때는 변화가 없어요. 관성력이 제로예요. 가속도 운동을 할 때만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속 운동할 때는, 자,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한대요.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한대요. 근데 중력은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관성력은 어디로 작용해요? 이렇게. 관성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면은 방향이 중력과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mg 플러스 ma가 된다라는 거예요. 중력과 속도 방향,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죠. 관성력이 중력과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돼요. 위로 가속 운동할 때 보여주면은 몸무게가 증가되죠. mg 플러스 ma. 자, 그래서 이제 m으로 묶으면 g 플러스 a. 가속도 운동하는 것만큼 무게가 달라지겠죠. w 다시 이렇게 w 다시 해도 여기 w니까. 자, 원심력이란 원운동하는 물체가 경험하는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방향은 구심력의 방향과 반대예요. 원심력은 구심력과 반대다. 왜 이러지? 자, 그 다음에 구심력과 원심력의 차이. 자, 여기 정지현 관측자, 원운동하는 밖에 있는 물체, 정지현 관측자가 볼 때는 용수철의 탄성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구심력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체가 회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심 가속도.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용수철이 왜 늘어나지? 원심력이 있네, 관성력이 있네. 그래서 원운동하는 관찰자가 볼 때는 물체에 탄성력과 원심력이 작용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원심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원운동하는 물체 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원심력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서 관찰자가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요. 자, 관찰자 입장에서 물체 운동을 설명해 보자. 그러면은 물체는 일정한 중력을 받아서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우주선 바닥으로 낙하하겠죠. 무슨 문제 있죠? 지상에서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서 관찰자가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 나는 뭐냐면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우주선이 가속도로 G로 운동을 해요. 윗방향으로 가속도로.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겠네요. 그래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쪽으로 움직이겠죠. 관성력을 받아서. 근데 그 관성력 크기도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G가 되니까.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 볼 때 물체 운동을 설명해 보자 그랬어. 그러면은 관성력을 받아서 가속도가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우주선 바닥으로 낙하해요. 그러면 아까 중력일 때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력하고 같구나. 이걸 알아낸 거야.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만일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면 물체는 놓는 순간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정지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자, 근데 가속도 운동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가와 나의 관찰자가 보는 물체 운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토의해 보자 그랬어요. 자, 가에서는 중력이 작용했고 나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지만 관성력이 작용해서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므로 물체 운동에는 차이가 없어. 그래서 차이가 없다. 값이 같다. 그 같을 등자, 값 같자. 등가 원리. 값이 같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을 따로 구별할 수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중력과 관성력을. 그래서 나에서 관찰자가 바깥을 볼 수가 없다면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지구에 대해 정지해 있는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정지해 있는지는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 있는 공간에 정지해 있는지 중력이 없는데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즉 중력에 의한 운동과 관성력에 의한 운동은 구별할 수가 없다. 즉 우리 지구에서 지금 중력 가속도 G 9.8m/s 제곱이 있는데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이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을 타고 9.8m/s 제곱으로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해봐.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막혀 있을 때는. 막혀 있지 않을 때는 뭔가 옆으로 창문으로 뭔가 이동해 보이는 게 있겠죠.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사방으로 다 막혀 있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중력에 의한 것인지 관성력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같을 등자 값 같자 등가 원리라고 부른다 이게. 그래서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근본적으로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야. 관성력과 중력은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걸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의 이해가 있는데요. 자, B가 보았을 때 C에는 원심력이 작용해요. 여기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자, 그러면 B는 C에 작용하는 관성력이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관성력이 바로 뭐였죠? 가속도 운동하는 반대 방향이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현상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죠. 정지한 관찰자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를 봤을 때 그러는 거죠. 서로 상대적이죠. 자, 이번에는 시간 지연 현상은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데 관성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속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는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결국 중력이 클수록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구에 비해서 태양이 중력이 굉장히 커요. 시공간을 많이 찌그러뜨려 놨어요. 자, 거기 가면은 우리 몸무게가 약 100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만큼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도 없고 막 그렇다면은 우리 몸무게는 굉장히 증가하지만 거기에서 지탱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시간을 보내면 여기 지구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뭐였어요? 딸이 더 늙어지는 거?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중력이 큰 행성에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느리게 갔죠. 거기에서 5시간 있으면 이쪽에서는 지구 나이로 20년이 흘러가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영화 있었잖아. 인터스텔라. 이제 기억나네. 인터스텔라에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듣고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 진짜 너무하네. 그게 생각이 안 나. 막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 했을 거야. 자, 그러면은 가속 좌표계에 있는 관찰자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투기 조종사와 중력 가속도 여기를 크게 보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항상 따라다니는 G포스. G포스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놀이기구를 탈 때 가슴이 철렁하거나 쑥 꺼지는 느낌, 허공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탈 때 느끼는 G포스와 같은 것이다. 롤러코스터나 아니면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점에서 내려올 때 받는 그런 이제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힘이 마이너스 G라고 생각하면 쉽고, 플러스 G 같은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 플러스 G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G포스라는 건 전투기를 조종할 때뿐 아니라 우주 비행을 할 때도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들은 G포스를 이기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G포스를 극한으로 느낄 때 사람의 신체는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까? 일단 그 시각에 대한 상실이 와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이지 않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이제 이제 주시만 보이고 주변 시가 사라지는 현상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흑백이 되죠. 그것을 그레이아웃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되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아예 까맣게 앞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그때 의식은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걸 의식하고 있죠. 이제 거기서 계속적으로 좀 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면 이제 머리에 있는 산소 부족이라든지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산소 부족을 일으키면서 이제 LOC, 즉 지락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아예 이제 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당기시죠. 네, 좋습니다. 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살찌 부지 도달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훈련에서 느끼는 최고의 G값은 9. 70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호흡하십시오. 자, 이제 강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틱 20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전투기를 탈 때 상승과 하강 그리고 선회를 하면서 받게 되는 중력 가속도, G포스를 잘 견디기 위해서다. 특히 놀이기구 타러 가면 그렇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게 거의 안 느껴지죠. 이게 뭐 저희가 하나의 즐거움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걸 정리를 하면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관성좌표계 또는 관성계라고 한다 그랬을까요?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관성에 의해 경험하는 가상적인 힘, 관성력이라고 그래서 virtual force, 관성력. 그 다음 세 번째,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경험하는 관성력. 그래서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세탁기 안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왜 그래요? 원심력. 여러분들이 세탁기 통 안에 있을 때 원심력이라고 불러야 돼요. 세탁기 통과 같이 움직였을 때. 세탁기 통 밖에 있는 사람이 말했을 때는 원심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운동하는 물체가 경험하는 관성력을 원심력이라고 하고요.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근본적으로 중력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가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성 질량, 중력 질량, 시공간의 휘어짐과 일반 상대성 이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 렌즈 효과까지 여기서는 소개를 해놨고요. 아인슈타인의 고리. 예. 자,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해서 우주론까지 가게 됐는지 영상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우주를 이해하게 되었을까라고 여기 교수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자, 지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주론까지 우주를 설명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갑자기 우주가 나오고 빅뱅이 나오고 뭐 쿼커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한 거 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언제 나왔냐면 1905년에 발표했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유명한 논문 3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내용은 뭐냐면 로렌츠 변환을 알아냈고 거기서부터 속도 덧셈 법칙 제대로 된 거 알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모든 성질이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공간,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 전에는 어땠어요? 3차원 공간이고 시간은 따로 흐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도 공간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때 어땠습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자연의 진리를 꽉 믿고 있다가 그 진리에 어긋나는 증거가 나오면 해결하죠. 해결하면 그것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지도 몰랐던 것까지 많이 해결한다 그랬죠.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예상되지 못한 결과도 저절로 얻었냐면 E는 mc제곱도 저절로 얻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질량이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뭣도 저절로 얻었냐면 반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도 저절로 알아냈습니다. 이거 네, 광속 불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저절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대나 물리나 이런 데서는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고유 스핀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는데 이 고유 스핀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공간이 4차원 시공간이기 때문에 갖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세기 어때요? 네, 17세기에 뉴턴 저 행성들에 의해서 뉴턴의 자연법칙 찾아낸 것이 네. 올바른 자연법칙을 굳게 믿고 쭉 갔는데 어땠습니까? 20세기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여기에 광속불변 문제를 해결하다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상대성 이론을 설명은 했는데 상대성 이론이 뭐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 요 부분 확실하게 알아두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 여기 지금 자연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을 기술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기준계를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기준계는 하나만 그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많이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면 동일한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기준계로 설명할 때 A중계에서 설명한 숫자하고 B중계에서 설명한 숫자하고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랬죠. 로렌츠 변환이 바로 그렇죠. A에서 관찰한 위치, 시간, B중계에서 관찰한 위치, 시간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 가지 자연현상을 서로 다른 기준계에서 볼 때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 숫자 사이의 관계,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다.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사실은 A중계와 B중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 앞에서 로렌츠 변환 유도할 때 또는 갈레 변환할 때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B기준계가 A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자, 이런 조건 아래서만 만족하는 것이 로렌츠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조건 아래서 만족하기 때문에 특상대성 이론이에요. 특별히 어려워서 특상대성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보다 특상대성 이론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란 뭐냐면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는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B기준계가 A중계에 대해서 과속 운동하는 것까지 포함시킨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1905년에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어땠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 아버지가 특허청 청장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지 백을 이용해가지고 특허청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시직 하면서 그때 논문 3개 발표했는데 그때 논문 3개 발표한 것 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너무 크게 성공해가지고 어때요? 아인슈타인이 바로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상대성 이론을 유도할 때 여기 제안한 거 있죠. 제안. 이 제안 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거 푸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쉽게 안 됩니다.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 식은 바로 뭐냐면 우리 1905년에 나온 로렌츠 변환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 전부 다입니다. 뉴턴의 물리학, 뉴턴 역학하면 F는 MA가 전부 다예요. 뉴턴의 역학책은 뭐냐? F는 MA를 여러 물체에 적용하는 게 뉴턴의 역학책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전자기학은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이란 쿨롱 법칙,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게 사실은 다 같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적용하는데 이렇게 두꺼운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이 전부 다예요. 이게 바로 로렌츠 변환이고 이 로렌츠 변환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로렌츠 변환은 여러분들과 C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것까지 소개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두 기준계가 상대적으로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로 확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학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친구도 도와주고. 그래서 10년 만에 물론 거기에 브레이크스루는 아이디어의 브레이크스루는 아인슈타인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궁금하면 차동호 교수의 물리학 강의 이 유튜브에 공개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지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 이거 특상대성 이론의 식이 로렌츠 변환이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은 1915년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설명하는 게 오늘 강의에 그게 오늘 강의는 뭐냐면 우주를 이해하는 거 이게 문제니까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 식만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어요. 자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요 식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 1915년에 나온 이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이 식 보니까 뭐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습니까? 여기 막 이렇게 첨자도 붙었죠. 이렇게 첨자가 붙었는데 첨자가 하나 붙어 있으면 그게 벡터입니다. 첨자가 이렇게 2개 붙어 있으면 텐서예요. 텐서.
그래서 요거 아무튼 뭔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거 간단히 소개하면 여기에 G뮤뉴라고 이렇게 씁니다. G뮤뉴.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이게 매트릭 텐서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공간의 구조를 대표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무엇을 알았냐면 공간이 평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졌어요. 근데 이 공간이 휘어진 게 무엇 때문에 휘어지느냐? 질량과 에너지 때문에 휘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이 휘어진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매트릭 텐서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이건 미분방정식인데 이걸 풀면 미분방정식은 무엇에 대해서 푸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종속변수에 대해서 푸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R 뮤뉴는 요거를 리치 텐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요 안에 복잡한 항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미분 연산자가 들어있습니다. 미분 연산자로 만들어진 텐서인데 이걸 리치 텐서라고 부르고, 여기에 또 하나 텐서 또 있죠. T 뮤뉴. 이건 뭐냐면 공간의 질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야지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10년 만에 이 식,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이거 푸는 거 어떻게 푸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거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 방정식 풀 때는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로 표현하는 걸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속 변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종속 변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매트릭 텐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x, y, z, t예요. 그리고 푼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네, 매트릭 텐서를 x, y, z, t의 함수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딱 지금 풀면 어때요? 이거 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식 풀 때 지금 딱 풀면 과거 미래를 알듯이 네, 이거 장방식 풀면은 공간의 구조를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여기 태양인데 태양 주위에 공간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요거 구하는 거. 이게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 풀면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공간이 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질량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휘는 정도 알아내는 건 굉장히 작아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그러면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일어나려면 질량이 커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서 질량이 좀 큰데 어디 있습니까? 최고 큰 데가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주위에 이렇게 좀 휘는데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빛이 오는데 태양 주위를 지날 때 빛이 휘어진다. 태양 때문에 공간이 휘어서. 그래서 태양이 없을 때 별의 위치하고 태양이 있을 때 별의 위치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정도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 풀 것 같으면 얼마나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논문으로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저기 별이 있는데 낮에도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태양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자, 낮에 있는 별의 위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위에 계신 분은 우리한테 그것을 깨닫는 환경을 제공해 주곤 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에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19년은 1915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4년 뒤죠. 사실 그 사이에서도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개기일식을 이용했습니다. 개기일식 이용하면 낮에도 별이 보이죠. 이 낮에 보이는 별을 위치를 측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밤에 이렇게 보이고 낮에 보이면 휘어져 가지고 별이 있는 위치가 원래는 여기 있는데 별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요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약 1.8초 정도 이렇게 납니다. 1.8초란 뭐냐? 1도에 각도 1도에 3600분의 1이 1초입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 나는 것을 관찰해서 에딩턴이 아인슈타인의 계산과 딱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옳다는 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1919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걸 매스컴을 타고 쫙 나갔는데 아인슈타인이 특상대성 이론 했을 때는 학자들 사이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게 밝혀지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초대 갔어요. 그랬더니 막 사진 기자들이 몰리고 막 이럴 때 그때 유명인으로 이렇게 등극한 이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성 이론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속불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양자의 각은 어땠습니까? 첨단 과학 기술 문명에 이용이 됐죠.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이 됐죠.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크게 요 당시에는 지금은 첨단 과학 기술 제품 만드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도 필요합니다. 근데 당시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이제 흘러갔어요. 그래서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에서 쫙 일고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925년에 프리드만이라는 러시아의 수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논문을 거기서 풀었습니다. 그 왜 그래?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이 났어요. 1919년에. 그래서 이 프리드만은 그 군대에 가가지고 있다가 제대한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늦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벨기에의 천주교 신부님인 르메트라는 사람도 똑같이 그걸 풀었어요. 풀었더니 무슨 풀이가 나왔냐면 서로 독립적으로는 서로 따로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었더니 그 풀이가 팽창하는 우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걸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무슨 사실은 이거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풀이는 뭐였습니까? 메트릭 텐사인데 메트릭 텐사가 무엇에도 함수입니까? 시간에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흐르면 이 공간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풀이를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논문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럴듯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근데 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논문 발표하고 나서 바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팽창하는 우주가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생각할 때 어땠겠습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우주 팽창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당시로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원래 선입관을 갖지 말고 시계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믿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경우만큼은 어떠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장방정식에다가 상수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우주상수다.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다라고 하는데 그 우주상수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팽창하는 풀이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던 때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팽창하는 걸 나온 거예요. 한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소개하는 건 뭐냐면, 자, 팽창하는 우주론에 대해서 첫 번째 결과, 프리드만 르메트르의 우주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늘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처음에 이 사람들이 논문 처음에 발표했을 때 별로 주목을 못 받았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일반 상대성 이론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 벌어지는데 중요하게 이용된 게 뭐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도플러 효과는 소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진동수에 따라서 높이가 있죠. 도레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허블인데 허블도 역시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윌슨산 천문대라고 하는 그런 천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천문대에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옥스포드에서 에딩턴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측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인데 또 뭐 또 한 사람이냐면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우리 은하 같은 갤럭시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성운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변광성이 있었어요. 변광성이란 밝기가 이제 바뀌는 그런 별이 변광성인데 성운까지는 갤럭시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 성운의 거리를 아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변광성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 변광성이 밝기가 바뀌는 주기하고 그 변광성의 밝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우리 계산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광성이 속한 갤럭시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 두 가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갤럭시에 대해서 그놈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후퇴 속력을 알아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갤럭시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자, 갤럭시까지의 거리, 이거 변광성으로 알아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갤럭시의 후퇴 속력, 이거 도플러 효과로 알아낸다 그랬죠. 이렇게 그렸더니 그래프가 굉장히 놀라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선입니다. 선. 이 선은 우리 간단히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네, 간단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기에 세로축이 V고 가로축이 D니까 두 개가 비례하는 것이죠. 직선은. 그때 그 비례 상수를 우리 허블 상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까 베스트 슬라이프가 관찰한 것은 그냥 지구가 또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바로 이 관계, 허블의 법칙의 관계는 이거 뭘 얘기해 줍니까? 갤럭시들이 멀어지는데 그 갤럭시들이 멀어지는 게 갤럭시 마음이 아니라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거리가 같은 데 있는 놈들은 전부 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쪽이건 저쪽이건 어느 사방팔방에 지구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다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느냐. 그것은 그 갤럭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공간이 팽창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으니까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해는 잘 안 되죠. 근데 다음과 같은 거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여기 자유에 개미들이 있다고 하겠어요. 개미들이 움직여요. 네, 여기서 보고 있어요. 개미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인 결과가 나한테서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개미는 어떻습니까? 요만큼 갔어요. 똑같은 시간에. 근데 두 번째 개미는 그보다 더 많이 갔어요. 세 번째 개미는 이보다 더 많이 갔어요. 네 번째 개미는 더 많이 갔어요. 다섯 번째 개미는 더 많이 갔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움직이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개미가 자기가 거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미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자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죠. 아인슈타인이 고치지 않은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으로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적인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험으로도 진짜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죠. 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지금 시간이 막 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은 뭐 일반 상대성 이론 공부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허블의 법칙이 딱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무엇이 궁금합니까?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우주의 크기가 작겠죠?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점일 때 그때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수명이 궁금합니다. 허블의 법칙을 알면 우주의 수명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우주의 수명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데든지 우주의 반지름이 D면 그 D까지 팽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그 속력은 어때요? D까지 거리에 비례하죠? H0 D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D는 없어져 버리고. 어디건 간에 우주의 어디건 거기까지 팽창하는 데는 다 똑같은 시간. H0분의 1. H0가 바로 뭐였습니까? 허블 상수였죠.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수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블 상수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네, 허블 상수는 이제 자꾸 측정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오늘날 측정된 허블 상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허블 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요게 미터 퍼세 킬로미터 퍼세크하고 MPC는 파세크라는 거리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파세크는 어떻게 정의가 된 거냐면 여기에 우리 이 지구의 공전 궤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공전 궤도의 반지름을 여기서 봤을 때
그 반지름을 만드는 시야각이 1초. 1초가 1도의 36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1초인 그런 거리를 1파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파세크는 10의 6승 파세크가 되겠어요. 그래서 1파세크를 미터로 고칠 것 같으면 얼마냐면 3.086 곱하기 10의 16승 미터예요. 거기다 메가니까 10의 6승을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67.6 km per second 초속 67.6km를 요걸 미터 per second로 고치면 67.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초분의 1인데 이걸 연으로 계산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으로 그래서 그 역수를 계산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걸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냐? 요거 145억 년쯤 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계산할 것 같으면 138.3억 년. 그래서 오늘날 우주가 138.3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론에서부터 이론과 실험 결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차동우 교수님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우리 우주론,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우주의 역사를 쭉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게 아니라 우리 물리학이 발달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 장방정식을 풀었더니 우주가 팽창하더라. 그리고 그 증거는 허블이 그 갤럭시가 움직이는 속도 그걸 계산을 해냈다. 그래서 그걸 역수로 잡으면 138.3억 년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어요. 끝이 없어요. 1시간 반짜리 강의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차동우 교수님 그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거기 유튜브에서 찾아서 일반 물리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기로 하고 더 관심 있거나 호기심 있는 사람은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을 막 열면은 뭐 우주론이 나왔어요. 우주가 어떻게 빅뱅 이론이.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학문의 시작은 우주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과학자들이 바라본 우주론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게 통합과학에서 이제 너희들 과학 시작하지, 과학 입문하지, 우리 우주론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종교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종교는요, 심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뭔가 하나 끈앞으로라도 잡으려고 믿는 게 종교예요. 그게 거짓이든 참이든 참이고 싶은 거죠. 그 종교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요. 지금 현재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2000년 전 사람들, 지금보다 뭐 논리적 사고력이랄지 모든 게 떨어지는 그리고 엄청나게 삶이 괴로웠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망했던 것을 적어놓고 그걸 믿고 그랬던 거죠. 바람을. 자, 하여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갓집의 가르침. 종갓집의 가르칠 교자. 그래서 종갓집의 가르침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집안의 종갓집의 가르침이 그 서양의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동양에서도 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할 것 없이 굉장히 자자 돌림이 많이 있죠.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때 당시는 옳고 그때 당시는 믿었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지라도 동양의 철학을 지금 별로 믿는 사람 없듯이 서양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신부가 됐든 뭐가 됐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 봐보세요. 코로나도 못 이기잖아요. 다 죽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독실하게 믿는 신자들을 왜 다 죽여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봐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코로나를 가장 잘 방어한다면서요. 우리 한글이 아주 신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가 뭐냐면요. 코로 나온대요. 코로 나온다. 코로 나오니까 코로나야. 준말이야. 코로 나온다의 준말 코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써. 코로 못 나오게. 코로 안 나오게. 코로나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방역에 성공한 거야. 근데 그 코로나가 원어로는 왕관이라는 뜻이 있대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왕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왕관이 다 왕이니까 이겨버릴 거 아니에요. 왕만이 왕관을 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죽죠. 왕을 못 이기니까. 자, 코로나 온다. 마스크 써야 된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그 물리학이 우주론을 그러니까 물리학이 모든 학문의 시작이에요. 모든 학문의 기초고요. 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 그만할게요. 여러분들이 더 느끼고 있을 거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의 끝.